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흰머리 보일러, 안전모에 꽁꽁, 하루벌이 절박한 중국 삼옥 농민공이라는 제목으로 우경희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침체에 농민공들 일자리 잃고 고향으로, 지방도시 일자리 태부족해 빈민화 심각한 문제, 양회 1200만 개 신규 일자리 대책 내놨지만 전망 어두워 라는 소제목들을 붙여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8일 대표적인 농민공 수출 지역인 안후이성 허페이 새벽 인력시장 현장 상황을 보도하고, 날마다 물밀듯 밀려오고 흩어지는 수천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벌이로 겨우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전했다. 농민공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농촌 중심 인구 대국인 중국에 존재하는 독특한 근로 형태다. 중국은 거주 이전, 호구 이전의 자유가 없는데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그래서 농민공들을 데려다 쓰고 또 집도 못 사게 돼 있다고 그러죠. 요 건설 현장을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 화이안 AFP에서 뉴스 1위 또 공유하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카피라이트까지 해가지고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 하는데 이렇게 인용을 하면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짱수성 화이안이 한 건설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중국 그인들이 많이 건설 현장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농민공이 관리가 필요한 별도 계층이라고 처음 존재감이 나타난 게 1989년 춘절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몰려가지고 기차역이 운행이 동시에 마비됐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국가통계국의 2022년 집계에 따르면 전국 농민공 수는 2억 9,562만 명, 거기다가 집계되지 않은 숫자를 더하면 3억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제7자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안우이성 인구가 6,103명 정도인데, 여기 출신 농민공이 1981만 명에 일러서 성 인구의 3분의 1이 농민공이다. 6명 중에 2명이 농민공이다. 아이와 노인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도시로 나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안우이성은 현 상황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국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50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 남성 고용을 금지하는 등 현장 근로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서 앞장에 나온 것처럼 흰머리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염색을 하시지 그래. 염색할 도 없나? 전체 농민공 중 50세 이상의 숫자는 2022년 기준 전체의 29.2%에 달하는 약 8,632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새벽 시장에 이 정도 찍혔으면 벌써 새벽이라기보다도 이제 아침인 거죠. 새벽 시장 사진 찍힌 거 보면 어두운 상태에서 찍는데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젊은 중국인들이 먼저 젊은이들을 뽑아가니까 나이 70 넘은 이 일용 이 노가다라고 우린 얘기하죠. 저는 그 선택이 안 돼서 오늘도 허탕 치고 들어갑니다 하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불법적이든 어떤 합법적이든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건설 시장, 새벽 시장의 노가다 시장도 현재 잠식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나이 먹은 고령자들이 일할 거리는 없고 또 젊은 진짜 사람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현실인데 일단 노가다 일당은 좀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요즘 뭐 일반 잡부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선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20년 이상 지난 얘기인데 공장 조직 생활에 있을 때 잡부 채용이 제 기억으로는 20년 전에 한 7만 원 돈인가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벌써 20년 전이니까 지금 뭐 일반 잡부라고 그러면은 뭐 아무 기능이 없고 그냥 뭐 쓰레기 치우고 뭐 이러는 정도고 뭐 도로 치우고 뭐 이런 정도로 쓰는 거죠. 저는 그 잡부 일을 이 집수리 봉사할 때 잡부 일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힘듭니다. 노가다도 아니 잡부 일을 하더라도 쓰레기 치우고 뭐 하고 자 막 그런 게 있고요. 노동법 박의 노동자 프리랜서 400명. 아, 중국 뉴스는 이제 도농공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전태일 재단하고 조선일보가 공동 창립기획 104주년 전태일 재단하고 공동 기획까지 굳이 해가면서 지금 이런 거를 시리즈로 조선일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우선 그렇고 12대 88 사회라고 대기업의 인력이 12% 취직해 있고 나머지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프리랜서라는 게 뭐 용병을 가리키지만은 지금 아주 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주 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를 취재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만 자유로운 전문직이라고 해서 현행 노동법과 기업의 울타리, 각종 복지로 보호받는 사람들과 다른 법 밖의 프리랜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중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중에는 기업의 하청을 받아 일하면서 영세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이 겪는 것 이상의 불공정한 대우와 복지 공백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주요 내용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로 하지 말고 제가 그냥 대책을 얘기를 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라.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한 나라다. MB가 잘한 것은 이것 하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프리는 향유해야 할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프리랜서를 자기가 한다 그러면 고생할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는데 뭘 나서 가지고 조선일보가 그걸 전태일 재단하고 이런 공동 계획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지 저 이해가 좀 안 돼요. 조선일보. 요런 거는 노동운동의 원조는 우리의 누나들 여공이지 전태일이 분신 자살했다고 그것이 뭐 전태일 재단까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손을 잡고 뭐 그럴 건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금 어떤 이 진짜 그 현장에서 긴급조치 구호 시대 때 여성 이 우리나라 그때 공순이라고 뭐 그렇게 불렀던 우리의 누나들이 여공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거를 알고서 뭐 접근하지. 물론 이제 전태일 씨는 그 청계천 그 피복 노조가 그때 이제 생기게 됐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여자들이 크게 못 나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지만은 전태일 재단이 누가 만들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좀 이게 공동 기획이라는 게 조금 맞닥스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 날 하는 제가 아주 자주 구독하는 이 김정민 박사가 운영하는 부부가 하는 건데요. 목로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시사성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일본 유명인들이 죽은 거를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잘 뽑았네요. 뽑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들 죽을까 유명인들이? 그래서 원인은 모르지만은 블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블랙 아닐까 그랬는데 블랙이 뭐요라고 실시간 시청에서 누가 문의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미루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뭔지 감이 안 잡히네요. 저 같은 시사가 좀 시사 넓히려고 이런 슬픈 뉴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토피아 2014년 영화 미래를 예언한 듯한 영화를 자기가 봤었고 일본 경제 버블 주식 시세만 그렇고 작전 세력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너무 불길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일본 1년에 7만 개씩 문을 닫고 있는데 원인은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어, 이 3세, 4세 경영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은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그래서 취직 못하면 차라리 일본어 배워서 취직할 것은 충분하다. 월급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약해졌지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냐. 대졸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일본에 주재하면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유튜버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또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일본 노인네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밖으로 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비과세 확대 개혁 등을 지금 올해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일본인들이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돈을 끄집어내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동시 만기진 매각의 집값 폭락으로 다 망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프라임 모기지론이 30년 만에 단비 주가 심리적 마지노선은 얼마일까? 뭐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일본 주가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주식시장에 중국인들 돈도 대거 들어와 있다라고 분석을 하네요. 그저 분수껏 살면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런데 너무 휘둘리지 말고 요거는 뭐 거기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빈칸이 돼가지고 강해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이라고 경기 둔화로 소비 침체 중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가 아니고 어, 일본은 지금 인플레가 되느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쪽으로 있는데 지표상으로도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지금 꼬꾸라지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중국인 개인들한테 미안하지만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저는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으면 좋았지. 한국은 지자체를 하면 안 된다. 중앙 집권해야 한다라고 저하고 의견이 이렇게 이거는 또 일치를 해요. 왜 그러냐? 고양시에서 4조 원 단위의 중국 전기 자동차 공장을 만든다 하는 뉴스가 있는데 해당 중국 자동차 공장에서는 어떠한 것도 고양시하고 얘기한 바가 없다라고 또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나는 이런 애들이 고양시의 이 시장이 어떤 작자인지는 몰라도 이거는 거의 이제 매국노라고 불러야 돼. 친중은 이제 친중 매국노라고 불러. 그동안에 이제 반일 프레임의 친중 아니 친일 매국노라고들 몰아세웠는데 친중 매국노라는 말은 왜 안 쓰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도
과거에 그 한 20년 정도 바짝 그 우리가 그 중국 때문에 돈을 벌었던 그 시기를 못 잊어가지고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나는 그 술 한잔 먹으면서도 중국하고 디커플링 해야 된다, 디커플링 해야 된다. 음,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견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니까 친구 놈이니까 그러니까 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의견은 존중한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나는 생각이 그렇다. 중국에서 빠져나 디커플링 해야 된다. 그러면 너가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네 의견도 존중은 해줄게. 근데 나하고는 의견이 다른 거야. 네가 틀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한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도 세계 4위 추락, 일본 GDP 어떻게 봐? 주가 최고치 뒤에 무엇이? 요것은 이제 앞서 그 견해를 밝힌 거를 뒷받침하는 그런 뉴스들이죠. GDP 실질 명목이 뭐야? 생활고 원흉은 저출산이다. 주가 상승에 들뜨지 마라.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있고, 어, 그 주가 강세에도 저임금에 따른 소비 침체로 국내 수요가 늘지 않는 불균형한 현실을 왜 모르느냐? 차가운 버블 이대로라면 서민은 언제까지나 주가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렇죠. 주식 안 하면은 뭐 주가 상승 혜택이 일반 서민한테 있을 수 없죠. 어, 발목 잡는 재무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썼는데 건전재정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 그 원래 기획재정부 출신들도 여기 그 일본 재무성 하고 아마 그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 등의 적극 재정파를 뒤에서 이제 아주 그 전통 그 재무 관료들은 반대해 왔다. 이런 재정 균형을 계속 그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론은 MMT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건데 이것은 그 AI 검색으로 그 따온 겁니다.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게 현대 화폐 이론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주로 회피하는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또 어렵네요. 이런 게 거시경제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니케이 주가 그 실물 경제가 뒷받침하고 있어라는 또 뉴스가 있어요. 주가 상승으로도 거품이 꺼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버블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런 게 나온 게 because 하면은 그건 원인이다 이거죠. 자,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그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적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거품인가? 답을 찾아간다. 그래서 과거에 이 재팬 패싱 거리라고 국문 번역을 했는데 그냥 패싱이면 우리는 그냥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재팬 너싱 일본 소멸이네요. 너싱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말해 온 일본의 주식시장 상황은 일전에 바뀌어 2022년 말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1년 2개월 만에 니케이 평균 주가의 상승률은 50%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다. 90년대의 주식시장은 무법천지했다는 거 알긴 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쭉그 이력을 코다이라 류시오라는 사람이 일본 시장도 개판 5분 전이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금융 빅뱅과 회계 빅뱅이란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 자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뭔가 다 보완이 된 거다. 음? 회계 용어로는 취두권가주의라고 해서 분식도 은폐도 아무것도 아닌 회계 처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회이사가 증가한 것도 불과 10년 전의 일뿐이는 안 된다. 현재 주가는 훨씬 더 건전하고 투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러지만 이제 지금은 아닌가? 워렌 버핏동이 그 일본 무역상사 그 5개 무역상사 주식을 5% 이상 취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촉발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근데 중국인들 자체도 거기 들어갔던 얘기인데 현재 주가 상승에는 실적의 뒷받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네요. 펄을 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주가 상승이라고 해도 버블은 붕괴하지 않는다. 붕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버블 등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주가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굳이 주장을 하네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합리적인 시세 조정이지 엉터리 시장에서 부풀려진 거품의 붕괴는 아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그 니케이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 게 거품이다 하지만은 그때가 거품이면은 미국은 그때보다도 지금 그 주가 지수가 뭐몇 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옛날로 그냥 다시 돌아간 수준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식 그 거래 제도가 건전화됐기 때문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틀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아까 그 중국하고 디커플링 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더 무역 거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꾸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너 이 새끼야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솔직히. 음. 유정복 인천시장의 사육이라고 요건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잠깐 소각장 만들자는 얘기인데 김포가 서울시 편입되는 거 적극 반대하고 있고요. 잠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환경심사원까지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 김정민 박사가 그 갈하고 그 부부가 계속 영종도에 지금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소각장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네 것만 한 줄이 그냥 전국적으로 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발생지 처리 원칙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를 통해서 대선 자금 마련하려고 지금 이 처리비 같은 거 받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이옥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봐더라도 지금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다가 운송비를 그 조설해도 그걸 소각장한테 주지 말고 운송비를 들더라도 그럼 운송업자들 돈 벌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싼 그 원료를 이 시멘트 업계가 받아가지고 석탄 같은 거 비싼 거 사가지고 떼는데 어차피 거기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시멘트를 안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 인구도 별로 없잖아요.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뭘래요? 격리 아니에요, 격리. 그러니까 그게 일차적인 게 격리지 무슨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제가 사는 구에다가 그 소각장 만든다면은 와서 그냥 가서 좁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자는 운동도 하고 아나바나 운동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모델 케이스로 많이 얘기하는 데가 그 하남시 소각장인데 아주 삐까번쩍하게 멀리서 보더라도 쫙 높게 잘 졌어요. 잘 졌긴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하남시 거만 거기서 태우겠죠. 하남시 거만 태우겠지. 근데 그 한강변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근데 그 옆에
그 스타필드가 있죠. 그 조금 더 가가지고 음, 모르겠어요. 그 이 한강이라는 그 바람이 잘 통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어쩔지 몰라도 구마다 만든다. 김포 매립지 아직 들어갈 땅 많다고 그러고 저건 김포시가 저런 서울시로 편입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간첩 수사 우리 법 바꿔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통진당 애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진당화되고 있다. 간첩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여기에서 간첩은 자색 제5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파 간첩도 아니지만 중국에서 온 간첩, 산업 스파이까지 간첩으로 해서 중국은 국가 보안법인가 그거를 강화해 가지고 이제 완전 통제 국가가 되려는데 우리도 거기에 호혜에 맞게끔 그 해줘야 돼요. 음. 그 저기 그 비밀 경찰 이런 거 그냥 발본색원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있고 이미한 씨 비례대표 신청했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뭐 미국도 사활을 걸었다라고까지 뭐 얘기할 필요까지 굳이 있겠냐. 근데 어쨌든 뭐 다수당의 횡포는 완전히 견제돼야 되겠다. 아니 횡포라기보다도 이번에 뭐 역전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민들하고 대화하겠다는데 이게 노조 시민단체들 성격 이런 거 좀 애매한 단체들은 자금줄을 아예 끊어라. 그게 이 시민단체한테 돈 주고 시기 시작한 게 그 정부 예산 주고 막 그거 정부 예산 타 먹으려고 다들 개나 소나 단체들 만들고 뭐 이런 게 그 DJ 때부터 생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유목사회는 모계사회일 수밖에 없다. 요게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스키타이가 이제 유목이죠. 철기를 쇠를 그 칼을 제일 먼저 만든 게 스키타이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지배하기 시작해서 농업하는 애들까지 완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 고대사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그런 설을 보면은 반란을 노예들이 일으켜 가지고 저기 에, 노예들하고 전쟁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노예들을 쫓아내고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쫓겨난 애들이 지금 중국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원래 노예 출신들이다. 이렇게 농업이 하면서 왕권 국가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것은 농업이 됐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생겼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가야 뭐 여전사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고증을 제대로 못한 그런 방송들을 버젓이 역사학자가 들으면서 왜 비판도 못하고 있느냐 그 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들을 또 좀 했어요. 근데 어차피 원더우먼이 채찍을 가지고 다니는 게 그게 여자가 모계 사회에서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채찍을 했던 그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게 또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700만 베이비 부모의 은퇴, 집값 하락할 것 때 지지될 것이다. 하는데 부의 세대이긴 하지만 동시에 낀 세대다. 그 은퇴는 했지만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노후 대비가 좀 미흡해서 빈곤 문제도 나오고 있고 주택연금 대안으로 그래서 급부상이 됐고 연금 매물 공매에 몰리면 하락 요인이 원래 됐는데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풀어 쭉 나간 거예요. 그런데 700만 명에 달하는 이런 베이비 부모들이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80%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부의 이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요즘에 얻고 있다 그러고, 막상 노후 대비는 일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고도 성장기의 생산 가능 연령대를 보내면서 부를 축적해 왔다. 부동산 금융자산을 합해 한국 가계 순자산의 46%를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부의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 부모들 중 노후 대비가 잘 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윤지의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은 은퇴 시기에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부모 혹은 자식의 부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맞이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절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미리 겪은 거기 때문에 아주 그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이거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주택연금 활용으로 장기적으로 공매수 늘 수도.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거 자식한테 신세 안 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죽으면은 남은 차액은 자식이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액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베이비 부모보다 솔직히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 전에 태어난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은 그 전에 미리 지금 사무직이 정년까지 가기 어렵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50 넘으면은 예의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법상 55세가 그때 정년이었는데 요즘은 60세로 회사가 늘렸다고 그러고 생산직은 65세까지 늘렸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면은 그것도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또 2년 더 연장 뭐 이런 식으로 또 충분히 건강하니까 옛날보다 틀려서 뭐 그렇게 되는데 집값이 싸져야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불금의 롯데월드 통째로 빌린 회사 LIG 넥스원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했는데 4월 5일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렸대요. 그러면 거기서 LI 넥스원 이, 그 가구 식구들까지 다 와서 먹고 뭐 하고 하는 것 전부 다 회사가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대관만 통째로 하고 먹는 거는 직원들 돈으로 먹으라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도 좀 취재 좀 해주면 되지. 근데 이것은 아마 한다고 그러면 100% 와서 다 즐기라고 하겠지. 그래야 통이 큰 거지. 먹는 거는 니들 돈 주고 먹어. 어차피 내가 월급 주는 거니까. 아니 그럼 난 딴 데 가서 먹을게요. 뭐 거기까지 가서 내가 상관한테 눈치 보면서 굽신거립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2011년부터 매년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그냥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렸다. 이게 방위산업업체죠. 약 4,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공장이 있는 걸 보니까 그 판교, 용인, 대전, 구미, 김천 등 호남 지방에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욕먹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4월 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 눈으로 보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총선 일자가 4월 10일 아니에요. 요거 공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런 그 걱정이 되네요. 오히려 매출액이 2조 3천억까지 그 통째로 빌리는 일을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매출 2조 3천억 이 정도 가지고 이거 조금 과하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매출 4% 오르고 영업이익 4.1% 증가했고 뭐 이 정도고 세전이익이 1,850억 냈고 이 정도인데 글쎄 없습니다. 어쨌든 부럽습니다.
어차피 쓰는 돈 통째로 한번 하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 직원도 사기 진작이 되지. 그날 거기 가서 먹는 거, 뭐 놀이기구 타는 거 전부 다 공짜, 공짜. 그 대신 일 열심히 해. 공짜는 세상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C의 신품질 생산성과 국제 표준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론의 종말은 없다라는 거를 겸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로. 이번에 양회에서 기술 자립 혁신 강조하는 신품질 생산성이라는 용어를 시진핑 엉아가 썼다는 거에 대해서 좀 쌈박하다 그러나요? 이게 또 공학도 출신이 돼가지고 시진핑이 저도 이 품질하고 환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질 이런 걸 아주 생산성 이런 거 아주 그 많이 듣고 이 생활했던 거죠. 이게 중국이 제대로 허겄느냐 하는 얘기인데 요 밑에는 그냥 그 한병철 철학자가 이론의 종말은 없다는 아주 고귀한 그 압축된 그런 아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왜 이론 얘기를 이거하고 연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는 숨겨져 있는 그 속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표준은 세계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라고 이게 야후 무슨 저기 어디 그 에서 제가 따온 건데 그 출처를 내가 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시가 언급한 표준 스탠다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공산주의를 세계 표준으로 하고 싶은 야망 때문에 문제가 되지 표준이 세계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팩토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실질적 국제 표준 이거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 이 신품질이라는 게 그 첨단 산업 기술 이런 거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 기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경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기술자 출신은 아니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표준은 얘기하시려면 회계말로 세계 경영의 공통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정적 경쟁력은 재무제표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 나타낼 수도 사실은 없다. 재무제표는 정당한 평가지표를 찾을 수 있을 만큼 투명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중국이 과연 어떤 통계라도 투명하게 하고 회계 결산도 투명하게 하는지 시진핑 엉한테 내가 그거부터 묻고 싶어요. 당신이 표준이나 이따위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니들 회계 표준부터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뉴 퀄리티 하면은 뉴 어카운팅도 해라. 그게 뭔지 아니? 스루풋 어카운팅이라고 있거든. 그거로 지금 미국한테 아주 곤욕 치르지. 음, 그거를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게 지금까지 몰락하는 거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야.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고 싶네요. 전 세계는 지금 아직도 코스트 어카운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공산주의나 뭐 어느 나라나 다 코스트 어카운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 결론은 이제 요즘 제가 생각하면은 글로벌 금융이 중국이 그 인건비 싸다고 해서 그 원가 개념으로 해서 중국에 가서 공장 져가지고 돈 벌자 해서 다들 개나 소나 다 몰려갔었으니까 자 이제 디커플링 하려면은 이제 원가에서도 디커플링 해라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디커플링에서 생각하는 스루풋을 표준으로 좀 해라라고 로스차일드 여사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득할 수 있으면은 아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글로벌 금융 세력이 야 스루프 회계로 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콘텐츠를 제가 잡아가지고 스스로 그 고뇌를 하고 있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